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해 수능 국어에 출제되었던 갈래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갈래복합 지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난도 높게 출제가 되었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게 제시가 되고 또 딸려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요 지점이에요. 이번 문학의 경우에는 체감되는 연계율이 꽤 높은 시험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비연계 작품의 경우, 특히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계 작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에 약간의 안정감을 획득하는 용도이지 이것이 시험의 변별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전소설 정을선전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연계가 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갈래복합 작품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함께 문제를 살펴보면서 선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위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작품은요, 크게 세 가지. 장성남의 배를 밀며 그리고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 집 그리고 이제 수필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제 작품 보기 전에요.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작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보기가 크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에 대한 보기 그리고 이제 수필에 대한 보기예요. 가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연계의 작품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보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나작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한 작품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인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 쉼표 등은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하시다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여러 방식들은 전부 다 이러한 정서와 주제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통해서요, 이러한 표현 방식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결국에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 이별로 인해서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는 이 이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작품 제목을 살펴보시면 혼자 가는 먼 집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보기에서 제시가 됐었던 당신과 떨어져 있는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과 이 제목이 잘 연결이 되시고 있죠. 네, 첫 번째 구절 보시면 당신 하면서 말줄임표가 딱 눈에 띄실 겁니다. 이러한 말줄임표의 사용은 보기에서도 설명이 되었던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쉼표의 사용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당신에 대해서 부르고 있어요. 당신을 부르는 행위로 이 시는 시작이 됩니다. 당신에 대한 호명입니다.
네, 여러분, 당신을 왜 부르겠어요? 당신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고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서 약간 당황하셨을 만한 부분이 딱 제시가 돼요. 이 킥킥이라는 의성어인데요. 요게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킥킥이라는 요 웃음 소리는 사실 이 이별이라는 부정적인 상황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개입시키시면 안 되고요. 보기에서 제시되었던 복합적인 내면을 다룬다라는 측면 있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즉 이때의 웃음은요, 진짜 막 신나고 재밌어서 깔깔거리는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의 기대, 나 킥킥.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상처를 받았고 그것에 기대어서 이러한 웃음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을 부릅니다. 이 부르는 행위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시되고 있는 구절들을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뭐 합침, 개망초의 씨름, 이런 것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결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이 역시도 보기에서 힌트를 찾으셨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약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이 연결된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세월, 그리고 사랑, 상처, 이렇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을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고 있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여러분, 이 자연의 달과 별이라는 존재는 되게 엄청 거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대, 당신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해 마음의 무덤에,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좋은 상태가 아니야. 마음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모습은 어때요? 병자, 환자의 모습 같다.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픔을 다스리는 것은 또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치병 그리고 환우에 대해서는 밑줄 A 해서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 말 자체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는 일단 다르다라는 거죠. 병을 다스리는 것과 내가 지금 아픈 상태는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따져보면 어때요? 내가 아무리 이걸 다스리려고 해도 결국에 치유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앞에 나왔던 거 반복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 대한 이러한 그리움과 슬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처음 이제 접해보게 되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어려움을 느끼셨을 수 있지만 보기에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했던 작품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나 작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4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을 바로 캐치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라는 이 표현이 지금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병자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적인 표현은 당신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화자, 나에 대해서 꾸며주는 표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에 나와 있는 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연계가 되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보기가 따로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장성남의 배를 밀며 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배를 민다 라는 행위가 배를 민다 라는 행위가 이 작품에서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배라는 것은 이 시 속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배를 밀어내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만 파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떡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미는 행위라는 것은 밀던 힘을 한껏 더해서 밀어야 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이거 되게 절실한 행위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지금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제시가 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제시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 부분에서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 아마도 어떤 사랑과 혹은 뭐 이별 등등 있죠. 그 사랑과 전반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드럽게도 떠난대요. 즉, 이 사랑과 이별의 상황, 이것을 연결시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여러분, 사랑을 잃었어요. 그쵸? 사랑이 떠나갔어요. 이별의 상황이야. 그래서 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슬퍼가지고. 그래서 길이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여기서도 비유적인 표현을 써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여러분 이 배 그리고 이 민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즉 여러분 배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별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 들어차 있는 슬픔인 거예요. 이 슬픔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떨쳐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가고 남은 빗물 위에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 슬픔을 밀어내고 나면 그때 뭐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남겨진 상처, 이게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 하면서 영탄적인 표현 써주고 있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내가 밀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별의 슬픔을 떨쳐내려고 해도 쉽게 떨쳐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나 작품과 가 작품이 함께 출제된 이유를 생각했을 때 두 작품이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저 가, 나 작품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2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요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가에 대한 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선지를 보기처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발문을 보시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 중에서 4개는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즉, 이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데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번 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정서적인 긴장감을 드러낸다. 이 정서적인 긴장감은요, 아슬아슬히 라는 요 수식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선지를 보시면 보이지도 않는 길, 이것은 이별의 상황과 연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별의 막막함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도 적절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3번째를 보시면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이 세게 밀어낸다. 이별의 아픔을 떨쳐내는, 밀어내는 행위였죠. 그리고 이제 4번 선지 보시면 배가 나가면서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가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약간 잦아들었던 상태와 연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자꾸 슬픔을 밀어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시가 됐었죠. 그러면 이제 정답은 5번 선지가 될 텐데요. 밀려들어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상과의 재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배, 즉 이별로 인한 슬픔이 나에게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다작품에 대한 보기를 살펴보고 다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작품의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래요. 그래서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 때문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연애 편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애 편지 쓸 때 나는 이래서 내가 별로고 이래서 별론데 그래도 나 좋아해 줄래? 라고 하면 진짜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약간 꾸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게 되고 편지를 쓰는 그조차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상화된 그와 실제 그 사이에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쓰다가 이거 너무 내가 아닌데? 라는 걸 스스로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다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작품의 경우에는 제목을 살펴보시면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왜 이 사람이 편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죠. 이 내용은 이제 보기와 연결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간극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편지를 쓰게 됐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마음을 너무너무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한 도구로서 편지를 쓴 것인데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대요.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핵심적인 것을 다 파악해내실 수 있어요. 즉, 처음의 의도. 이 사람이 편지를 썼던 처음의 의도는 뭐겠어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 그것으로 인해서 이 처음의 의도, 즉 처음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라는 요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할 텐데요. 여러분, 편지는 우리가 대면해서 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편지에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익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서는 내가 누구든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보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편지 속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마음대로 꾸며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 자신, 내가 꾸며낸 나 자신에게 취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처음의 의도, 사랑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살펴보시면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라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이 부분이 여러분 뭐겠어요? 이 익명의 욕구, 나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욕구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2인칭에서 모든 편지는 1인칭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대에 대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쓰는 글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땡땡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어. 그래서 그녀도 그의 편지를 사랑했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예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모를 동경, 깊은 이해심. 그러니까 그 진짜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자아도취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이 부끄러움. 현실의 나와 그 편지 속의 나의 간극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약이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의 의도와 달리 위선적이고 위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22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4번 선지를 보시면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데요. 가의 경우에는 배를 미는 행위,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이제 당신을 부르는 행위, 다의 경우에는 편지를 쓰는 행위와 관련해서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네, 2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 선지를 보시면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 킥킥이라는 의성어가 웃음을 내포하는 그러한 소리라기보다는 화자가 복합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러한 웃음소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선지를 보시면요. 상처에 기대해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여기까지 이제 네,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유를 보시면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여기까지도 이별의 상황이라는 것과 잘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 문제예요.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자가 만약에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더 이상 당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면 당신을 계속해서 부르지 않고 또 당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라는 이러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보기에서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선지에서 정답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 역시 나 작품과 연관이 되는 문제였죠. 가장 적절한 선지를 보시면 1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A는 치명의 노력으로도 환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치명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치명과 환우는 별개다,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요. 내가 아무리 병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을 잊어보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7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역시 보기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 선지를 확인해 보시면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익명의 욕구는요. 현실적인 목표를 잊게 만드는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의 현실적인 목표가 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게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이걸 멈출 수 없다라고 설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꾸며내는 것,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랑 고백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갈래복합 지문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